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호입니다. 오늘 아반떼 하이브리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아반떼가 풀모델 체인지를 거쳤고요. 8월에 N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라인업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현대차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2009년 출시한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가 현대자동차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LPG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11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현대차의 친환경 기술, 하이브리드 엔진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은 괄목상대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과 전기 모터 조합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죠. 6단 DCT가 힘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엔진 105마력, 전기 모터 43.5마력, 그리고 총 시스템 출력 141마력의 힘을 낸다고 하고요. 공인복합 연비 16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을 때 21.1, 그리고 17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면 19.5km/L의 연비로 인증을 받았다고 현대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자랑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과연 어떤 느낌, 어떤 친환경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비 수준을 보여줄지요.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누르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인데요. 생각보다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있게 들어가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꽉 차게 들어갑니다. 손바닥 2개는 여유있게 들어가고요. 지붕을 보면 이 뒤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홈을 파놔서 좀 더 여유있는 헤드 클리어런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 싶고요. 아이들이 어리다면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차창 원버튼으로 안 내려가네요. 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하고요. 차창은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자, 도어 트림에 열선 버튼이 있는데요. 2단계로 조작 가능한 열선 버튼 들어와 있네요. 뒷좌석 시트에 DC의 열선 깔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뒷좌석을 위한 에어벤트 송풍구도 들어와 있어서 뒷좌석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있죠. 내리면 이런 정도 약간의 쿠션을 가진 암레스트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 뒷좌석을 위한 USB 포트나 12V 전원구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통합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시트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트 아래 하이브리드 전용 고전압 통합형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이 시트 아래 배치를 해서 여유 있는 트렁크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하이브리드 일반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474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룸램프는 지붕 한가운데 있고요. 앞부분에 썬루프 들어와 있습니다. 자, 편하게 앉아보면 이 정도 자세가 되고요.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죠. 이 자세에서도 보면 무릎 앞 공간, 무릎이 앞 시트에 닿지 않아서 좀 더 편하고 여유 있는 공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들어오면 처음 드는 느낌, 마치 독립되어 있는 듯한 운전석 공간입니다. 이 도어 트림에서부터 이 센터페시아를 거쳐서 이쪽 조수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계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운전석 공간을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센터페시아의 좌측 공간은 또 튀어놓아서 숨어있는 이 센터페시아 제일 하단부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조작하는 데에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정보 표시창이 2개의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죠. 계기판 10.25인치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10.25인치 2개의 모니터를 이어붙여서 인포메이션 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였죠. 약 10도가량의 각을 주고 있어서 운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제가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본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 조종석에 앉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 스티어링을 먼저 보시죠. 약간의 유격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하나, 둘, 2.5회전
2.4회전 정도 합니다. 2.5회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조향비, 락투락 조향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죠. 준중형 세단의 차체에 딱 어울리는 정도의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기판 먼저 보실까요? 계기판 보시면 에너지 흐름도 보이고요. 누적 정보 들어와 있고요. 속도계, 운전자 주의 수준,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온도, 주행 모드.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마트 3개 주행 모드가 있고요.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에코 모드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카페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 카페이. 지금 이 게스트 모드여서 지금 여기서 이용을 할 수는 없는데요. 차에 탄 채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이런 화면 터치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카투홈 서비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 IT 기기들을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홈투카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차후에는 블루링크를 통해서 내 차 위치 공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찍어서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내 차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 주행을 하거나 가족끼리 정보를 공유할 때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차량 진단 기능도 들어와 있네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상, 에어백 제어 시스템, 고전압 배터리 제어 시스템, 엔진 제어, 모든 부분들 제동 및 차체 통합 제어, 하이브리드 동력, 모터 제어, 전동식 조향, 변속 제어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정보 시스템 모두 정상이라고 이렇게 차량 진단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는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행 편의 시스템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있죠. 주행속도 자동 조절.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든지 그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주고, 구분길에서는 속도를 좀 줄여주고,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는 차창을, 열려있던 차창, 선루프 이런 부분들을 다 닫아주고 하는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있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차 안전에 후방 충돌 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전자를 보조해주고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경고하고 조치를 취해줘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차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관성주행 안내, 연료 절약을 위해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시오 하는 그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소리로 이제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할 수가 있고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도 있네요. 탑승자 및 보행자의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도심 지역이나 학교 근처 애들이 많은 지역 이런 데서는 EV 주행을 좀 더 확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조장치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공조장치에 특이한 게 공기청정 모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또한 꽃가루 알러지 이런 부분,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좀 더 필터링을 해서 미세먼지들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부분 요즘 아무래도 바이러스니 뭐니 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큰데요.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크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공기청정 모드 같은 부분들은 운전자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트, 열선, 통풍 시트가 되고요. 승하차 편의, 시트 앞뒤로 이동. 자, 시동을 켜고 내릴 때 시트를 살짝 뒤로 밀어 주는 거죠. 시동을 끄고 시동을 내리면 시트가 뒤로 쭉 밀어가죠. 이런 기능도.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알았어. 자, 차에서 내릴 때 스마트폰 안 갖고 가면 또 알려주네요. 후석 시트 열선 제어. 후석 시트도 여기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색상을 이런 컬러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라색, 오션 블루, 아이스 블루, 차가운 블루, 문 화이트, 오키드 그린.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니까 그린으로 할까요? 오키드 그린으로 실내 조명을 바꿔봤습니다. 조명 컬러를 바꾸면서 실내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수도 있겠죠. 과속 안내 연동, 야간 주행 중 밝기 감광,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무드 조명이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이빔 보조, 오토 하이빔이죠. 대양차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하이빔을 로우빔으로 바꿔준대. 대양차가 없을 땐 다시 하이빔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좀 더 밝게 해주는 하이빔 보조 시스템도 들어와 있습니다.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카드 키, 디지털 키 정보 등록해서 혹은 삭제하고, 스마트폰 키도 등록,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의, 후석 승객 알림. 차에서 내릴 때 뒤에 아이들을 두고 내리면 안 되죠. 뒤에 누가 있다, 후석 승객 알림 기능도 있고, 그리고 충전 기능, 스마트폰 충전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아랫부분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죠.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8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소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잠깐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소리 한번 들어보죠. 소리가 아주 실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소리도 소리지만 볼륨을 키우면 베이스의 울림이 진동으로 와 닿는데요. 상당히 박력 있고 실내를 꽉 채우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훌륭한 그런 오디오 사운드 아닌가 싶고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을 하죠. 이 부분 많이 쓰는 버튼들 꺼내 놓고 있고요. 공조 스위치 그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따로 조작하게 되어 있죠. 같이는 안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죠. 스티어링 휠 열선, 그 아래 USB 포트 2개, 12V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그 밑에 있고요. 자, 6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변속 레버가 상당히 디자인을 잘 했네요. 손에 쏙 들어오고요. 쥐는 맛도 있고 조작하기도 편합니다. 왼쪽으로 밀면 수동,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그리고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카메라를 후방 시야를 이렇게 보여주네요. 파킹 어시스트 기능 들어와 있고요. 오토홀드 있습니다. 컵홀더가 있는데요. 상당히 기능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깊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깊게 들어오죠. 컵홀더가 이렇게 띄어내서 반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좀 깊이가 얕아집니다. 이렇게 높게 올라오죠.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컵홀더 제법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센터 콘솔 제법 이런저런 그 잡동사니들 넣어 놓을 수 있는 제법 넓은 센터 콘솔 갖추고 있습니다. 진바지의 천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를 사용을 해서 도어 트림을 마무리하고 있죠. 상당히 젊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 보면 SOS 버튼이 있고요. 블루링크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석은 전동식이고요. 조수석은 수동입니다. 선루프 위로 들어와 있고 블루링크 기능들이 있죠. 블루링크는 5년 동안 무료로 제공되고요. 5년이 지난 후에는 1년 약정 월 5,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5년 무료니까요. 크게 부담 없습니다. 10년 20만 킬로 무상 보증을 한다고 하니까요. AS 워런티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제일 낮은 스마트 트림이 2,199만원입니다. 모던 트림이 2,377만원이고요. 인스피레이션 트림은 2,814만원입니다. 시승차는 인스피레이션 트림이고요. 실내 코멘트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 알아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자이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네, 출발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니까 제법 힘을 쓰네요. 엔진 출력 105마력,
그리고 모터 출력 43.5마력, 총 시스템 출력 141마력. 140마력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힘이죠. 공차 중량이 1340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9.5kg이면 10kg를 넘기지 않는 그런 마력당 무게비, 괜찮은 힘의 배분, 힘의 효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EV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움직이면 실내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일단 엔진 소리가 없어서 조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잡소리가 발생할 때는 그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단점도 있죠. 이를테면 노면 잡소리든지 바람 소리든지 이제 실내로 들어올 때는 그런 잡소리들이 좀 더 크게 들립니다. 자, 엔진 소리가 사라진 빈자리를 그런 잡소리들이 채우면서 실제보다 좀 더 크게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잡소리들이 발생하지 않는 아주 노면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EV 모드로 갈 때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그래서 편안한 그런 반응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인 거죠. 아직 배터리 잔량이 좀 부족한가요? EV 모드로 좀 더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속도를 높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80km를 좀 넘어가는 구간에서 EV 모드가 해제돼 버리네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패턴을 지나가는 소리는 제법 큰데요, 차체 흔들림은 그렇게 크지 않은 듯 합니다. 자, 타이어는 225, 45R17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프리온의 뒷차축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형 서스펜션이죠. 그래서 차체 흔들림을 조금은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죠. 앞바퀴 굴림이고요. 앞바퀴 굴림이지만 뒷시트 아래로 제법 무거운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뒤쪽에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 앞뒤의 무게 밸런스를 최선으로 맞춰주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시속 90km 전후의 속도인데요, 노면 잡소리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네요. 에어컨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더니 에어컨을 꺼도 이 소리 들리죠. 잔잔한 바람 소리 들립니다. 자, 속도를 쭉 내서 달려보는데 뭐 힘있게 움직여 주죠. 주행 보조 시스템 한번 작동을 해보죠. 버튼 한번 누르고 세트하면 주행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 방지 보조를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살짝살짝 굽어가는 길인데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차간거리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고요. 자,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속도를 조금 높여봅니다. 자, 속도를 100km 전후까지 높여보는데요, 차로를 잃지 않고 잘 읽고 가고 있죠. 차와 가까이지니까 마치 자석에 같은 급기를 밀어내듯이 차간거리를 쭉 벌려놓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보다 훨씬 나은 수준으로 반자율 운전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 운전 책임은 아직 운전자에게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운전자를 도와주는, 보조하는 그런 기능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 명심해야 될 테고요. 하나, 둘, 세 단계로 차간거리는 조절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를 해도 RPM 게이지가 뜨지는 않죠. RPM 게이지는 완전히 계기판에서 사라졌네요. 에코 게이지, 파워 게이지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래 배터리 잔량 표시되어 있고요. 자, 스포츠 모드에서 툭툭 아주 타이트한 그런 가속 반응은 아니죠. 하지만 뭐 쭉 밟으면 엔진 소리도 제법 들리고요. 고속 구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속도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노말 모드가 에코 모드로 봐도 될까요? 자, 툭 약간 헐렁한 그런 가속 반응입니다. 꽉 짜여지지 않은 약간 느슨하고 헐렁한 그런 가속 반응 보이고 있네요. 뭐 반응이 전혀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빠르고 정확한 가속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속 페달에 대한 차체의 반응 약간 느슨하다 싶습니다. 평소에 운전을 할 때에는 그냥 스마트 모드에 놓고 차가 알아서
반응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 쭉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역시 스포츠 모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꾸준한 가속 반응 보이고 있고요. 엔진 회전수를 좀 낮추면 노말 모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도 들어와 있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조향은 뭐 빠릿빠릿하게 따라오네요.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려보는데 바로바로 반응해 줍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가 탄생하는데 바로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후일담인데요. 나중에 이제 개발 관계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원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목표로 개발을 했다죠. 근데 이 연비가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출시를 미룰 거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포기할 거냐, 뭐 내부적으로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경론 요구한 끝에 그러면 일단 LPI 하이브리드로 출시를 하고 시간을 좀 번 다음에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반떼의 처음 LPI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접목되게 됐던 거죠. 2009년이었습니다. 벌써 11년 전의 얘기죠. 그 사이에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친환경 기술 발목상대하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요. 연비도 상당히 기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노면의 거친 부분들 지나는 느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차체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다 싶습니다. 실내 소음 수준 사실 그렇게 아주 조용한 수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노면 상태에 따라서 지금 자글거리는 노면 소음이 좀 들어오고 있죠. 속도를 높이면 바람 소리도 좀 들리고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의 힘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은 없습니다. 고성능의 느낌은 좀 약하다 싶은 거죠. 자, 앞바퀴 굴림이죠. 앞바퀴 굴림이어서 뒤가 그냥 허당으로 쫓아오는 그런 느낌 피할 수 없을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뒷부분에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있어서 최소한으로나마 앞뒤의 무게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자, 이 차 통합형 전동 부스터를 적용을 하고 있죠. 브레이크 페달과 유압을 전자 제어합니다. 자, 제동의 느낌 어떨지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시속 100이고요 자, 앞뒤에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하고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브레이크 페달이 상당히 그렇게 딱딱하지 않게 좀 부드럽게 밟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부드럽게 깊게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체는 살짝 앞으로 숙여지지만 그렇게 거칠지 않은 제동 반응을 보였고요. 어떤 그 고성능 차의 아주 단단하고 하드한 그런 제동의 느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역시 친환경 자동차인 만큼 제동에서조차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제동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상등은 자동으로 작동을 했고요. 다만 안전띠를 더 조여주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 자, 속도를 110에 설정을 해놨는데 카메라가 있어서 90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속도를 올리죠. 자,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속도를 좀 쭉 끌어올려서 코너링에 도전을 합니다. 앞뒤로 차가 없고요. 쭉 속도를 올렸고 제동 턴. 여유 있네요. 쭉 속도를 중간에 더 내면서 돌려보는데 상당히 여유 있게 반응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확실히 속도를 올리니까 바람 소리는 좀,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오히려 좀 더 신경을 거슬리고요. 차체의 거동은 그렇게 크게 길어지는 느낌도 아니어서 코너링에서 느끼는 부담감, 불안함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경쾌하고 가볍고 유연한
그런 느낌인데요. 성능, 고성능에 집착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내실을 기하는데 좀 더 포커싱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GPS 계측기를 이용해서 제로백 테스트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가고 변속 레버 수동으로 세팅을 합니다. 에어컨 잠깐 끄죠. 자, 갑니다. 브레이크 오버라이딩이 확실하게 되네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으면 가속 페달이 작동을 안 합니다. 브레이크가 우선 기능을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선 이게 좋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꾸준하게 힘을 끌어 모아서 차근차근 가속을 해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도 6단 BCT가 제법 빠른 변속 시간, 변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GPS 계측기를 이용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나왔는지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 16인치 타이어일 경우에 21.1km/L고요. 이 차 17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19.5km/L 1등급에 해당하죠. 이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대단하죠. 목적지 안내, 교대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음성명령 2번으로 목적지 설정을 했죠. 약 55km 정도 됩니다. 트림미터를 리셋을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주행 모드 스마트로 갑니다. 에어컨은 1단계로 20도에 맞춰 봅니다. 드라이버 온리 모드는 없네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운전자에게만 공조장치를 해줘서 연비를 조금 더 좋게 해주는, 연비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드라이버 온리 모드, 이 차에는 없습니다. 자, EV 모드로 가니까 엔진이 시동 걸리는, 재시동되는 그런 느낌도 아예 없죠. 아예 EV 모드로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요. 자, 배터리 잔량 약 절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좀 줄어들었죠.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는 고전압 배터리이긴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수시로 충방전을 계속 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기도 할 테고요. 또한 빨리 소모되는 만큼 주행 중에 또 빨리 재충전되기도 하죠. 충전은 뭐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한 충전도 있지만 배터리가 떨어지면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배터리를 또 충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고요. 돌아가는 길 연비 테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속 80km 전후의 속도에서도 EV 모드가 활성화되는 것 보이시죠? 80km를 넘어서면서 이제 EV 모드가 해제되고 엔진이 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속 120km까지 EV 모드로 움직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시속 80km 넘어서면 간간히 EV 모드가 활성화되긴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계속 EV 모드로만 시속 120km까지 가속을 이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게 어딥니까? 시속 80km, 90km 정도까지 EV 모드로 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그냥 노멀 하이브리드 모델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유로를 쭉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교통 흐름 아주 순조로웠고요.
시속 80km 전후의 속도로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약 28.9km 달려왔고요. 연비 29.0km/L 기록을 했습니다. 26분 동안 달려왔네요. 자유로에서 시속 80km 전후의 속도로 순항할 수 있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는 약간의 체증이 있는 도심 구간, 체중 구간에서 좀 더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순항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기반의 EV 모드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주행 속도가 뚝 떨어지니까 EV 모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배터리 힘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연비는 좀 더 좋아졌습니다.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EV 모드가 더 오랫동안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보면 도심 주행 연비가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대체로 더 좋습니다. 야, 미친 연비 30을 넘기네요. 자,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주행 속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EV 모드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슬금슬금 연비가 높아지더니 리터당 30km를 넘겼습니다. 30.1 기록하고 있는데요.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러면 또 배터리 EV 모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문제는 배터리 잔량입니다. 배터리가 지금 3칸이니까 약 3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배터리 모드로, 그러니까 EV 모드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연비는 체중 구간에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배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그냥 가속 페달 조절을 통해서 EV 모드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릴 뿐이고요. 자, 체중 구간 들어서니까 주행 속도 뚝 떨어지고 EV 모드가 활성화되고 연비는 슬금슬금 지금 30.6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니까 낮은 속도에서도 EV 모드가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아, 미친 연비 결국 31km를 찍어버리네요. 리터당 31km 올라섰습니다. 체중 구간에서 주행 속도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EV 모드가 활성화되고 연비가 개선되고 하는 연쇄 효과들을 만나게 되네요. 올림픽대로 쭉 따라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 부근까지 달려왔습니다. 자유로에서보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연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간간히 교통체증이 있는 구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연비가 더 좋아진 거죠. 교통체증 구간을 지나면서 주행 속도가 뚝 떨어졌고, 주행 속도가 떨어지니까 전기차 모드, EV 모드가 바로 활성화됐고요. 저속 구간을 대부분 EV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전체 연비는 더 좋아지게 된 거죠. 네, 이제 올림픽대로를 벗어나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갑니다. 연비 29.8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30을 찍을 기세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다시 도심 주행으로 이어지는데요. 약 5km 정도의 도심 구간 통과하겠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까지 약 1시간 3분 걸렸네요.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뭐 평균적인 주행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될 테고요. 배터리 잔량은 뭐 3칸, 4칸, 5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이 있어요. 넉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앞차가 쭉 출발을 하면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운전석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도 이렇게 차가 툭툭 정신 차려 알려주는 거죠. 29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와, 근데 차들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자, 막히는 길 뚫고 교대역까지 달려가 봅니다. 자, 앞차 따라서 정지했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라. 28.9, 29. 안되네요. 네, 교대역 내거리까지 달려왔습니다. 거리 55.1km 달려왔고요. 연비 28.9km/L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 거의 10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를 기록을 한 거죠. 공인복합 연비 19.5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것보다도 10km를 더 가는 연비를 보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효율 이 정도다 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을 해서 1시간 27분 동안 이곳 강남 교대역까지 55.1km 달려온 평균 주행 연비 28.9km/L.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실내 온도 19도. 잘 못 들었습니다. 피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실내 온도 22도. 18도로 설정합니다. 자, 여기 실내 온도 22도로 했는데 온도는 18도로 설정합니다. 뭔가 실내 온도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자꾸 이제 엉뚱한 대답을 내던가 못 알아듣던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와 협업을 해서 서버형 음성 인식 기술을 현대기아차가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빈틈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계속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봅니다. 다른 부분들 운전석 뭐 차창 내려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작동까지 FM 라디오, 뭐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명령들 다 수월하게 하는데요. 유독 실내 온도 19도, 실내 온도 22도,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맞춰달라는 얘기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잘못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좀 더 손을 보면 아주 편하게 이 음성인식 기술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계기판 부분인데요. 운전석 앞에 있는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데요. 10.25인치 모니터 두 개를 이어붙이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기판 우측에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있고 좌측에도 조그만 모니터는 아니고 패널을 하나 덧붙여 놓았는데요.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패널을 모니터처럼 이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좀 어중간합니다. 이 부분 뭐 이제 게이지처럼 표시도 해 놓고 있는데요. 불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 좀 더 궁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친환경 자동차죠. 연비 효율이 중요한데요. 드라이브 모드에는 정작 에코 모드가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개의 주행 모드만 준비되어 있는데요. 차라리 뭐 노멀 대신에 에코 모드를 하던가요. 경제운전, 연비 효율이 중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만큼 주행 모드에는 에코 모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참 강한 디자인이죠. 측면에 보면 이런 날선 디자인이 마치 종이를 접어서 만들어 놓은 듯한 아주 손대면 베일 것 같은 그런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무난하고 편안하게 달립니다. 영구자석형 모터와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141마력의 힘, 준중형 세단에는 딱 어울리는, 너무 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딱 좋은 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저속 구간에서는 물론이고요, 고속 영역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잘 달려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죠. 준중형 세단에서 뒷좌석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았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배터리를 뒷좌석 밑에 배치를 시켜서 트렁크 공간도 전혀 손해보는 면이 없습니다. 아반떼 일반형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실내 공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무난한 동력 성능, 여유 있는 실내 공간에 더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행보조 시스템들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차로 중앙 유리 장치,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전후방 충돌 방지 장치 등등 아주 다양한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어서 운전자를 충분하게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이 좀 부족해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그런 지적은 어울리지 않죠. 잘못된 지적이겠죠. 고성능을 원한다면 아반떼 N 모델이 따로 있으니까요. 고성능 트림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게 나을 테고,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